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이재혁 전문가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로그 혁팀장의 보험 포커스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재혁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 정도지사 보상 전문가 최문성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변액연금에 대해서는 오늘 이재혁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해줄 변액연금 보험으로 찾아왔는데요. 변액보험은 펀드 투자를 통해 운용되는 상품으로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가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께서 어린 나이부터 연금 준비가 필요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연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님은 특별한 상황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로는 몸이 좀 건강해야지 우리가 뒷받침이 될 것 같고 몸이 건강하다고 치면은 일단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이 돼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젊은 나이에 매달 들어오던 월급처럼 연금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도 생활도 더 여유롭겠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우리에게 연금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작든 크든 평생 노후 자금으로 나오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되거든요. 제 지인은 10대 때부터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연금으로 65세부터 월 400만 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앵커님은 지금부터 평생 400만 원을 꼬박박 받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400만 원씩 그런데 일을 안 해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마음이 너무 든든할 것 같고 그리고 연금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한데 항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야지 준비를 한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말씀 오늘 잘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연금을 꼭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슈가 어디서부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만을 믿고 내 노후 생활을 맡기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온 열심히 삶을 살았던 이 나라의 주역들이시죠. 하지만 늘어난 수명과 긴 간병비로 인해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되고 자녀들을 위해 지나친 사교육비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면서 노후 파산이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가 되어줄 아이들의 출산은 무척 감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유치원과 학교가 폐업을 하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이 줄었으며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더 늘어나고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고령화를 몸소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이처럼 연금 수급자는 점점 많아지고 연금을 낼 사람은 점점 없어지니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요즘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슈가 참 많은데요.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이 이제 개개인적으로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또 국민연금이 가성비 측면에서도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좀 지금보다 나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는 소득의 3%를 지불하고 연금으로는 소득의 70%를 받았습니다. 적게는 낸돈에 비해 2배에서 3배, 많게는 10배 정도를 노후자금으로 준비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현재 5, 60대 분들이 연금 가성비가 가장 좋은 세대입니다. 이 국민연금을 지불하려면 지금 3, 40대 분들의 연금보험료를 올려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야 하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야 합니다.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올리는 격이죠. 한마디로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내지만 연금은 늦은 나이에 덜 받게 되는 거죠. 앵커님, 지금 납입하시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더 부담된다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더 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내고 있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받으니까 사실 지금 내고 있는 것도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아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내라고 하면은 마음이 일단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좀 문제가 심해지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개개인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실제로 은퇴 이후의 삶을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별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잘 준비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편안한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은 노후에 월 얼마 정도 연금을 받고 싶으신가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많이 받으면 당연히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식주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아픈 데가 많으니까 병원비도 고려를 해본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최소한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적정 연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국민연금 급여 지급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노인분들께서 실제 받고 있는 월 평균 연금 액수는 대략 53만 원 정도이며 90% 이상의 분들께서 1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래프를 보시면 부부에게 매달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277만 원이고 1인 기준으로는 177만 원입니다. 최소 생활비로만 보아도 1인당 생존을 위한 생활비가 최소 124만 원인데 국민연금으로 받는 평균 연금 액수는 1인당 53만 원이니까 부부 기준으로 2명이면 월 얼마일까요? 한 달에 53만 원이 한 명 기준인데 두 명이면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106만 원일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 적정 노후 생활비가 2인 기준으로 277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적죠. 그러면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에서 약 171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아주 기초적인 생활만큼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풍족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은퇴 이후에 꿈꾸는 모습이나 가치관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집에서 커피 믹스 한 잔으로도 행복하신 분들이 있고 또 멋진 여행지로 여행도 여러 번 가야 좀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꿈꾸는 노후를 위해 얼마 정도의 은퇴 생활비를 준비할지는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 몇 달만 한 달에 106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늘어나지 않고 106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은 좀 생활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개인적으로 나만의 연금 기준 목표를 세워보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낸 개인연금을 효율적으로 재테크하기 위해서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잘 굴려보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읽으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액연금 보험은 연금을 위해서도 아주 좋고 저축으로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하기만 한 상품은 없잖아요.
최선의 변액연금 보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액연금 보험에는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 가입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미 가입해 놓은 시청자분들께는 특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앵커님, 변액보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이 변액연금 자체가 내가 운용하는 개인연금을 효율적으로 재테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투자성 상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투자 성과 자체가 좋은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투자 성과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인데요.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추가로 돈을 더 불입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게 왜 좋을까요? 추가 납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로 납입을 한다는 의미니까 저축 금액 자체를 일단 늘리는 데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간단한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진 않고요. 좀 숨겨진 기능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역시 앵커님이시네요. 앵커님, 추가 납입 기능은 당연히 추가로 더 저축을 하게 되니 좋은 기능이지만 추가 납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극명히 차이점이 나뉩니다. 바로 변액연금 보험의 유일한 단점인 사업비 때문인데요. 흔히 사업비라고 부르지만 예를 들면 관리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거주하는 집을 보면 전세, 월세 등의 거주 비용 외에도 항상 관리비라는 걸 내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연금보험이라도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는 이 관리 비용이 꼭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당연히 다른 조건들이 거의 같다면 관리비가 저렴한 것이 좋잖아요. 변액연금 보험에 있어서 이 관리 비용인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추가 납입 기능입니다. 정말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액연금으로 나오는 수익률보다 이 사업비가 더 높다면은 사실상 결국 따져봤을 때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추가 납입 기능을 이용하면은 단순하게 저축 금액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사업비까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추가 납입을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사업비를 절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변액연금 보험의 상품 설명서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생명사에서 판매했던 변액연금 상품 설명서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또 어떻게 차감되는지 적혀 있습니다. 기본 보험료의 8.5%를 비용으로 매월 차감을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8.5%를 매월 차감하면 절대 적은 게 아니죠. 언뜻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차감하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보험료의 8.5%라는 거죠. 기본보험료는 가입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금액이고 추가 납입은 자유롭게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어떻게 할까요? 기본 보험료에 곱하기 8.5%라고 써져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 보험료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이 추가 납입 비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전혀 차감하지 않고 100% 저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변액연금에 돈을 불입하는 방식이 그냥 기본보험료만 납입할 수가 있고 기본보험료에 플러스로 추가 납입 보험료로 불입할 수도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변액연금 보험에 150만 원을 불입하는 경우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0만 원을 기본보험료로 불입했을 때, 두 번째는 150만 원을 기본보험료 50만 원에 추가 납입 100만 원으로 했을 때입니다. 이름은 보통 흔히들 가입하는 형태인 보통이와 똑똑하게 가입한 사람이 똑똑이로 붙여봤습니다. 보통이와 똑똑이 똑같이 매월 150만 원씩 불입을 하더라도 사업 비용 차이가 1년에 100만 원 이상 차이 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네요. 이렇게 15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기본 보험료로 150만 원씩 불입하는 거랑 기본 보험료 50만 원, 추가 납입 100만 원으로 불입하는 게 굉장히 큰 수익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감하는 비용이 달라지니까 투자 성과가 생겼을 때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투자 성과가 훨씬 빠르게 반영되니까 똑같은 수익이 나도 불어나는 속도가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장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적립금, 중도 인출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변액연금은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추가 납입을 통해 불입한 금액을 중도 인출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적립금에서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연금 자체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건데 현재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또 이 또한 어려운 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변액연금을 가입할 의사가 있다던가 변액연금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변액연금 보험에서 추가 납입 기능의 두 가지 장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인 것 같은데요. 정말 최고의 변액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변액연금 만들기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꿀팁이 또 있다더라고요. 어떤 꿀팁인가요? 네, 두 번째도 추가 납입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요.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투자 성과입니다. 추가 납입을 정말 잘해서 관리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였어도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변액 상품을 이용하는 의미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투자 성과를 잘 나오게 하는 설정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운용 성과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인데요. 화면 좌측은 국내 투자 포트폴리오이고 가운데는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 가장 오른쪽은 안전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각각의 기간별 수익률, 누적 투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투자 성과를 볼 때는 반드시 투자 기간과 수익률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 화면에서의 노란색 별표 표시해 둔 설정일과 옆으로 있는 기간별 수익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가 활성화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국내 투자 성과만큼 장시간 수익률은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투자 성과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투자로 운영되는 만큼 수익이 잘 나오는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언뜻 수익률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투자 성과를 판단할 때는 투자 기간과 수익률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확실한 차이가 보이게 되는데요. 변액연금을 선택할 때 이미 가입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관리할 때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도 같이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고 오늘 조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회사에 다양한 변액연금이 있는데요. 변액연금 보험을 고민할 때는 반드시 이런 좋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은 예전에 있던 변액 상품의 단점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 이만큼은 연금액을 보증해 줄게 라는 최저 보증이 6에서 8% 가까이 되는 상품들이 대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저 보증 이율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최고의 변액연금 만들기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많은 내용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최선의 변액보험 만들기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반드시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비도 절감하고 필요시 인출 기능도 잘 활용하기. 두 번째, 국내 투자뿐만이 아닌 해외, 미국, 신흥성장국들 등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들 중 수익을 증대해 줄 수 있는 투자를 설정할 것. 세 번째, 혹시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저 보증이 되는 상품으로 선택할 것. 이렇게 핵심이 되겠네요. 시청자분들 중 변액연금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내용을 모르셨거나 전혀 관리받지 못하고 계셨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혁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재혁 전문가님의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안 그래도 있었어요. 오늘 변액연금이 주제라고 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2030 세대에서는 연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싶어 하긴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30 세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좀 따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연령별로 좀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금을 준비하는 게 20, 30대 분들은 아무래도 40, 50대 분들과 같이 여력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좀 더 뭐 낮은 금액으로도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뭐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조금 늦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래도 하루라도 좀 더 빨리 준비하시는 게 더 좋고 또 40, 50대 분들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활용하여 좀 계약자는 뭐 부모로 또 피보험자는 자녀로 활용해서 좀 그런 식으로 요새는 연금 개시일이 35세부터 또 개시가 되는 상품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0, 30대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빠르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 주셨고요. 그리고 40대,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자녀분을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방법까지 팁을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치매보험입니다. 치매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최문성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치매보험의 중요성과 몇 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치매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치매는 뇌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기억, 사고,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약속을 잊는 등의 경미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성격 변화, 행동 문제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다 보니 치매가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누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기억력이 감퇴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인지 기능을 저하를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약속을 잊는 등의 경미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성격 변화, 행동 문제 등이 나타납니다. 완전한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 해당되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의심되는 즉시 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선 치매가 어떤 질병인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면 곧장 병원으로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조기에 발견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니 빠른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치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치매는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질환에 따라 증상과 진행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설명드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으로 알츠하이머성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발생됩니다. 천천히 진행되기 시작해서 점점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초기 단계에는 주로 최근 사건의 기억 상실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 능력이나 판단력 같은 다양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까지 알츠하이머성 치매 유전 증상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정력이 있는 경우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2배가량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치매의 첫 번째 유형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증상이 점점 심화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완전히 치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겠는데요. 그럼 두 번째 치매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흔한 유형은 혈관성 치매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가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역시도 혈관계 질환 유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흔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질병의 가족력이 있다면 혈관성 치매와도 연관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에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가족력이 있다면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었던 치매에는 알코올성 치매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치매인가요? 네,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알코올성 치매는 술과 관련된 것으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뇌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뇌기능 퇴화가 발생되는데 특히 음주 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이 발생한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하며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절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 증상과 함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루이소메 치매, 전두엽과 축두엽의 손상으로 인해 성격 변화와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전두둑 치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치매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있고요, 혈관성, 그리고 마지막 알코올성 치매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치매가 가장 많이 발병이 되는 종류인가요? 이 중에 가장 흔히 발생되는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전체 치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전적 영향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25%, 직계 가족 중 1명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였습니다. 즉 꽤나 높은 확률로 유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는 상염색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족력이 있다고 100%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당뇨가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만성질환도 가족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성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치매는 특히 본인의 가족력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치매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원인이 되나요? 네, 또 치매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 치매 환자가 약 2.5배 더 가까이 많습니다. 이는 뇌세포가 신경전달 물질로 주고받을 때 통로 역할을 하는 시냅스는 뇌활동량에 비례해서 밀도가 발달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사회활동 기간이 적은 여성들은 뇌활동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뇌신경세포 기능이 저하될 확률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 중년 폐경으로 인해 성호르몬이 공급되는 중단되는 반면 남성은 70대까지도 성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성호르몬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어서 남녀 치매 확률의 차이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치매는 가족력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발병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성호르몬 공급이 중년 이후에 중단이 되기 때문에 치매 발병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치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본 것 같아요. 이제 치매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치매 보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 보험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사항들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치매 보험은 CDR 척도 점수 등으로 인해서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되어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즉 치매의 중등도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건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중등도 현황을 보면 가장 가벼운 수준인 최경도와 경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심각한 중증의 경우 15%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현재 치매 환자의 대부분 생각보다 가벼운 정도의 증상인데요. 간혹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중증 진단비에 보험금이 시중되어 있어서 경증 진단은 보험금이 낮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납입 기간 동안 수천만 원을 내지만 막상 가장 많이 진단받는 경증 진단을 받을 시에는 단 몇백만 원 보험금의 지급만 받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대부분 경증에서 진단받기 때문에 경증부터 진단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치매 이렇게 경증부터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는 좀 보험료가 비싸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보험료는 맞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보험료는 중증 진단비만 준비하시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이 경증 치매 진단비만 준비하셔도 보험료가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재혁 전문가님께서 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좀 준비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치매보험이랑 같이 나오는 보험이 재가보험이랑 간병보험이 주로 언급이 되곤 하는데요. 이 둘이랑 어떤 차이가 나길래 치매보험을 꼭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치매 진단금은 경도, 중등도, 중증 진단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은 진단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진단금처럼 진단을 받으면 바로 나가는 그런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발생하게 되면 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험이 또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이 1에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5등급까지 받으셔서 만약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시게 되면 뭐 월마다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까지도 나오는 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준비하신다면 진단금 말고도 월 생활비처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좀 준비하실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매보험의 경우에서는 진단금을 수령하시는 데 목적이 있겠고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월마다 받을 수 있다는 생활비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칭찬보험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재가보험, 시설급여 보험이랑 그리고 이 간병보험 보험 그리고 치매보험에 대해서도 각각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간병보험만 들어도 제 생각에는 간병보험만 들어도 되지 않나 그쵸. 싶은데 치매보험까지 굳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진단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치매보험과 그다음에 간병보험 대신 전 재가급여 보험을 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재가보험도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이 65세 이상부터는 재가보험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재가보험과 치매보험 같이 병행해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치매보험 하나만 준비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재가급여 보험과 함께 준비하면 좋겠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칭찬보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문성 전문가님께 여쭤볼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꼭 점검을 해봐야 하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런 걸까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점검해봐야 할 보험이 있는데요. 사회자님 혹시 내장 지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제가 요즘에 뱃살이 좀 나오고 있어서 내장 지방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내장에 쌓이는 지방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양과잉으로 장기 사이사이에 끼인 지방을 말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장 지방은 식습관과 매일 받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물 섭취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도 남은 잉여 열량이 지방으로 전환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성인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찾아오는데요. 사회자님, 성인병 하면 무슨 질병이 있는지 아실까요? 네, 성인병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고혈당도 저는 성인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듣고 보니까 다 고가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쓰리고 질환이 대표적인 성인병입니다. 이렇게 성인병에 노출이 되면 합병증으로 찾아오는 게 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청자분들 주변에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 계시죠? 그중 고지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자님, 기름진 음식을 담았던 그릇 혹시 닦아보신 적 있으시죠? 기름이 굳어서 이렇게 박박 문질러도 안 닦이고 퐁퐁 많이 짜가지고 닦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은 기름이고 이를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지방끼리 모이고 모여서 굳어지는 과정이 이 덩어리져 쌓이는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정상 혈관에서 콜레스테롤 지질이 쌓이게 되는데요.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지금부터 알게 될 합병증, 즉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콜레스테롤끼리 쌓이면서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합병증으로 진행이 되면서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혈관 질환은 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알아야겠는데요. 혈관 질환은 어떤 건가요? 고지혈증을 예방하지 않게 되면 초래되는 것이 혈관에 혈전이라는 딱정이가 생겨서 길을 막게 되는데요. 뇌질환에서는 이렇게 막힌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은 뇌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길이 막혀버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길이 막히다 보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액이 뒤로 모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풍선처럼 부풀겠죠. 부풀어 터지게 되면 이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뇌경색,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이 모인 것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특약 중 가장 흔한 것이 뇌출혈이고 과거 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는 대부분은 뇌출혈을 준비하셨을 거고 뇌졸중까지 보다 높게 준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뇌출혈보다 뇌졸중까지 준비해 두신 분들은 더 넓은 범위라 안정적이긴 하지나 문제는 지금같이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현 시대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야만 지급받는 것이 아닌 혹시 모를 상세불명 혹은 혈관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보장 범위를 넓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혈전이라는 것이 돌아다니다가 뇌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뇌가 막히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막힌 것을 뇌경색이라고 부르고요. 뇌경색이 심화돼서 혈관이 터지게 된다면 뇌출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뇌출혈 진단비나 아니면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가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험증권에 써져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모두 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모두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왜 혈관 질환 범위를 넓게 준비하시라고 권유드리는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뇌혈관 질환 범위를 넓게 변경해드린 상담자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병원 내원이 손에 꼽힐 정도로 매우 건강한 분이시라 상담 진행 도와드렸을 때 혈관 질환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어요. 당시에 뇌졸중까지의 보장 범위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강력한 추천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자분께서 건강검진 대상 연도였고 뇌검사를 추가로 받으셨는데 뇌혈관에 꽈리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꽈리라 하면 일반적인 혈관길에 옆으로 꿀밤 한 대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검사 결과 I67번 코드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기존에 있던 뇌졸중으로만 유지 중이셨다면 진단비 지급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때마침 준비해드린 덕에 문제없이 지급 절차가 진행되었고 빠르게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입 다 해놨어. 아프면 다 나오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된다고 했다. 이렇게만 넣어두지 마시고 꼭 한 번은 내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주변의 예시로 들어보니까 확실히 보장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게 좋겠는데요. 예시에서는 I67번 코드를 받았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방금 보여주셨던 이 자료 화면에서는 뇌졸중에는 이제 들어오지 않는 코드고 뇌혈관 질환에서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코드로 확인이 됩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뇌질환의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비는 좀 많이 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혈관이 막히게 되어서 원활하지 못해 치료를 하게 된다면 약물을 주입합니다. 이 약물은 혈전용해제라는 약물로 혈관 속의 혈전 즉 딱쟁이를 녹여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애석하게 약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전이 잘 녹지 않는 경우는 우측 사진처럼 아주 조그마한 철사를 막힌 혈관까지 집어넣어서 길을 열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풍선 확장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변에 스텐트 삽입술 하신 분들 종종 계실 텐데요. 혈관 질환의 치료비는 평균적으로 연간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수술비입니다. 우리 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진단비는 딱 한 번 1회 안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 반면 수술비는 저렴한 금액으로 하실 때마다 즉 매회당으로 지급이 되는 아주 가성비 좋은 특약입니다. 암, 뇌, 심장처럼 중대한 질병은 나라에서도 산정특례 제도를 보장해 주지만 혈관 질환은 수술비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산정특례 제도는 혈관에 대해서는 30일, 딱 한 달간만 보장해 주기 때문인데요. 재수술을 하시거나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신다면 산정특례 제도를 받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를 필수로 준비해 두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네, 뇌혈관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혈전용해제라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경우 불가능하다면 스텐트 삽입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술비가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비 특약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산정특례제도로 보장이 될 수도 있지만 기간 때문에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까요. 이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심장도
추가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잖아요. 네, 심장 질환도 어쨌든 혈관 질환이니까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심장과 뇌는 혈관과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암과 차이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에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과 이 바이러스가 넓게 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뇌와 심장은 혈관의 길로 인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혈관 역시도 뇌혈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장질환도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의 길이 막히는 증세가 많이 있죠. 사진을 보시면 나날이 심장질환 환자 수가 많아지는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이처럼 유전력과 일상생활 습관에 따라 상이한 것은 분명하나 발생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건 생활 습관과 연관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자님, 예전에 건강 관련된 방송에서 보면 골든타임이 30분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골든타임 30분 저도 어렸을 때 좀 봤었는데요. 이렇게 뇌나 아니면 심장 혈관 질환 자주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에 네. 방송에 나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근데 혹시 요즘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더라도 두 질환의 문구는 보기 정말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지도 좋아지고 기업에서의 건강복지도 좋아지고 또한 우리의 의학기술도 발전하다 보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두 질환의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장 역시도 혈관의 길이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 골든타임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협심증이 아닌 심근경색이었겠죠. 지금은 그 이전인 협심증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심근경색은 혈관 길이 막혀서 비가역적 과사가 되는 것, 즉 심장이 썩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대에서 과연 괴사되는 현상이 흔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진 않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도 혹여나 괴사되더라도 지급이 가능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에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다고 하는데요. 협심증에서 조금 더 심화가 된다면 심근경색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심근경색같이 심각한 경우까지 가서 진단을 받는 경우보다는 요즘에는 협심증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니까요.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뇌혈관 질환이랑 마찬가지로 좀 심혈관 질환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요.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술 방법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수술이 네, 되나요? 맞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까지는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하는데요. 그럼에도 협심증이 심해져 심근경색까지 진행이 되어 혈관이 괴사가 되어버리면 우측 사진처럼 관상동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은 혈관이 괴사되었기 때문에 팔 혹은 다리에서 사용 가능한 혈관을 절제하여 심장으로 이식하는 수술과 동시에 괴사된 혈관의 옆쪽으로 길을 만들어주는데요. 상당히 위험하고 오래 걸리는 수술이기에 중대한 수술에 속하고 이처럼 이식술이 잘 마무리된다면 기존에 상했던 혈관은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네, 협심증까지는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더 심화되는 경우에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했고 가격도 굉장히 비싼 수술이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 미리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해둔다면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연령 구분 없이 건강관리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해당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꼭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내 보험도 건강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대 혈관질환보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분들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최몽성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2대 혈관질환보험 지금 진단비는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에서는 수술비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 자료 은에서 확인해 보면 수술비가 엄청 많이 들진 않는다라고 하지만 추후에 제가 수술하게 되었을 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뇌심 진단비는 2천만 원, 3천만 원씩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처럼 숫자 수술비가 굉장히 폭넓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는 무조건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
그리고 112대 질병수술비 같은 그런 수술비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비는 2천만 원, 3천만 원 선으로 준비를 해주셨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류별로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진단비가 한 2, 3천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늘려야 하나 고민이 됐었는데 전문가님께서 2천, 3천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진단비보다는 수술비를 좀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혁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오늘 혈관질환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진단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수술비나 아니면 특약에 대해서 좀 전문가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물론 이제 뇌랑 심장 쪽 진단비를 2, 3천만 원씩 갖고 있지만 또 진단비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수술비 말고도 이제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혈전용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용해 치료비에 관련된 특약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고 젊은 20, 30대 나이 때는 그래도 진단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2, 3천만 원 준비하기에는 그렇게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 60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 연세 때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 폭넓게 준비하기에는 또 진단비가 또 많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 안 하시고 또 예전 특약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요새는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심장질환 진단비까지도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많았는데 또 요새는 유병자 보험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다 두루두루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험료도 꼼꼼히 비교해 보셔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혈관 질환에서 혈전 용해 특약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약이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혈전 용해 특약 말고도 우리가 혈관 질환 보험을 준비하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특약이 있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재혁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혈관 질환 보험을 안 그래도 조금 더 보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약에 대해서 혈전 용해 특약 오늘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외에도 좀 여성이나 아니면 저의 나이대 또래분들이 따로 준비를 하면 좋을 특약이 있을까요?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암 진단비, 뭐 뇌, 심장 이런 진단비들 같은 경우도 그냥 한 가지의 구성으로밖에 안 돼 있었어요. 말씀 그대로 뭐 암 진단비 이렇게만 해서 만약에 내가 일반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지급이 되고 나서 그냥 사라지는 특약이 되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암 진단비라고 해서 암을 기관별로 나눠놨습니다. 뭐 소화기관, 뭐 유방 이런 식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기관에 걸리더라도 다른 기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준비하시면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고 뭐 뇌랑 심장 쪽 같은 경우도 내가 뇌혈관 진단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뇌출혈 진단비를 그냥 없앤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가 뭐 꽈리를 틀어서 뇌혈관 진단비가 지급이 됐는데 없어지고 나면 나중에 뇌출혈 같은 경우는 또 준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뭐 부정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단계별로 같이 갖고 계시면 좀 더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혈관질환보험과 그리고 암보험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혈관질환보험에 있어서도 하나씩만 준비를 해두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준비를 해두신다면은 한 번에 이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관질환보험과 그리고 치매보험을 설명드리면서는 간병보험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눴던 변액연금 보험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험 불만제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